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대학은 대부분 중간고사 기간인데 우리는 수업을 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어요. 교이 내려가면 이번 코로나 더 극성을 부린다고 하니 예방수칙, 특히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뵙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암호화폐와 개론 제5장 암호화폐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4차 산업혁명과 암호화폐의 개론 제5장 암호화폐의 종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지난주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에서 특이사항은 여러분들 그 암호화폐 수가 몇 개냐, 제가 이거 코인마켓 캡에 가면요, 제일 왼쪽 위에 암호화폐 그리고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게 실제 현재 암호화폐 숫자입니다. 계속 등록되고 상폐되고 등록되고 상폐되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그 과제 내준 것 중에서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작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두 종류, 한 친구가 조금 예리한 답변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연애 교양이에요.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으로 대체된다, 이런 의견이 반. 또 비트코인이 독보적으로 독주를 한다, 이런 의견이 반. 자, 그리고 디파이 코인에 따라 비트코인의 상황이 바뀐다. 디파이 코인이 잘 나가면은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지고, 디파이 코인이 가격이 떡락을 하면은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디파이 코인도 알고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암호화폐 종류 1 한장 리뷰. 다른 거 없죠?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지난주에 한 얘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불의 자유, 국경이 없고 휴일이 없고 즉시 보내고 받는 것, 정확하게 하면 10분이죠 10분 그리고 받는 것.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다. 환전이나 카드에 비하면 거의 모기발의 장화죠.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그렇죠? 보안이 강력하다. 해킹, 디도스 공격,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투명하고 중립적이다. 제3자가 돈을 강제로 압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보는 누구나 갖고 있는데 제3자는 내 정보를 볼 수가 있다 없다, 그쵸? 그리고 기가 막힌 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역으로 뭐예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디지털 분할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디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상적인 화폐다. 이동성, 분할성, 내구성, 희소성, 대체성, 안정성 등 화폐가 가져야 될 다양한 특징들을 아주 다 잘 갖추고 있는 이상적인 화폐가 비트코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암호화폐의 종류 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의 경쟁자, 비트코인의 영감을 준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 했고, 이번 주는 플랫폼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코인은 비트코인의 단점을 보완해서 화폐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플랫폼 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암호화폐에서는 암호화폐 2.0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록체인 2.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플랫폼 코인. 먼저 플랫폼이 뭔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 이제 플랫폼 그러면은 우리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기차 승강장, 그렇죠? 그다음에 비행기 승강장, 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이런 걸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 서비스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 기차에서 그 플랫폼이 없이 기차에 오르내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비행기에서 비행기 플랫폼이 없어. 그럼 비행기에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걸 시설을 갖다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는 운영체제 같은 거를 플랫폼이라고 해요. 운영체제. 왜 운영체제가 플랫폼이냐면요. 컴퓨터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는요, 이 프로그래머들이 모든 걸 다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뭐 하나 짜려고 하면 그 운영체제가 해야 될 역할 같은 것도 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신경 써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운영체제가 그런 부분을 다 지원해 주니까 실제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 코딩을 할 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코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텝도 짧아지고 코딩하기도 굉장히 편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랫폼. 그렇다면은 플랫폼 코인은 뭘까? 거래와 관련한 정보만 저장되어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화폐라 그랬어요. 화폐는 교환만 하는 거죠. 거래하고 교환하는 거. 근데 거래하고 거래 관련 정보만 저장했던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블록체인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100% 다 활용하기 위해서 등장한 코인을 플랫폼 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기술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D앱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어요. D앱.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D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인프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박경호라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처럼 모든 소스를 내가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만든 거 가지고 그대로 거기다가 내가 집어넣고 싶은 특정 부분만 집어넣어서 아주 심플하게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 하기 위해서는 이 D앱 개발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D앱. 그 다음에 이제 바스라 해요. 바스. 바스는 뭐냐면 블록체인 as a 서비스.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모든 컴퓨터를 다 빌려 쓰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관련된 모든 솔루션들을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제가 쓰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다. 그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터넷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G마켓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으면 그 소프트웨어 그대로 갖다가 G마켓 대신에 경호마켓이라고 그 몇 가지만 수정하면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네? 그런 걸 바스라고 얘기해요. 바스.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쓰는 거를 바스라고 얘기하는데, 블록체인 관련돼서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바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있는 그 블록체인 관련된 모든 기술들 있죠. 그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제 모든 것을 내가 작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코인을 플랫폼 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랫폼 코인. 그래서
플랫폼 코인의 가장 시초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나오고 그걸 따라서 퀀텀, 네오, 이오스, 스텔라 이런 것들이 우리 블록체인 2.0에 해당되는 플랫폼 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이제 D앱이 뭐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D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약자예요. D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록체인형 컴퓨터 있죠. 블록체인형 컴퓨터는 서버가 있어요, 없어요? 서버가 없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개별적인 서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앱을 하나 개발을 해.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지금 클라이언트 서버 상에서는 서버에 앱을 두고 그 서버에 있는 걸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참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D앱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앱을 하나 짜가지고 놓잖아요. 여기다가 놓으면은 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복제가 돼.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도 같이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얘가 신봤다라고 했어, 이 노드가. 그럼 오케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소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없는, 서버가 없는, 하지만 그 나머지 클라이언트들, P2P, 정확하게 얘기하면 P2P죠. P2P가 안에서 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앱, 이런 걸 갖다가 D앱이라고 얘기합니다. D앱,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D앱은 운영 주체의 신뢰가 없거나 최소화. 운영 주체가 필요 없어요. 아니면 거의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 그리고 뭐 포스 같은 거, 이렇게 합의 알고리즘 있죠. 그래서 이런 D앱을 만들려면은 합의 알고리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룰을 만들어 놓고 룰을 같이 지켜가는 거죠. 그리고 이 D앱은 말씀드린 대로 51%가 바뀌든지 블록과 블록과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해킹을 예방할 수가 있고, 그 개인 키, 공개 키 가지고 데이터는 다 오픈하지만은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되고, 글로벌 서비스에 용이하겠죠. 뭐 국경이 없으니까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오브 싱, 사물 인터넷에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제3자가 없으니까 둘이서만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제3자가 있다는 얘기는 거대 공룡 기업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Decentralized 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소수기업이 이윤을 독점을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이걸 갖다가 D앱이라고 얘기합니다. D앱 똑같아요. 앱은 앱인데 기능이 다르겠죠. 내가 개발한 걸 같이 여기다 뿌려주고, 그쵸? 그 검증한 걸 다시 받아오고, 이런 것들을 각각 앱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앱만 개발하면 같이 해주는 거, 이걸 D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닉 자보라는 사람이 1994년도에 제안을 한 거예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기존의 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은 서면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계약 조건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누군가가, 실제 사람이 그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디지털로 디지털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그 3자의 개입 없이 그걸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디지털로 3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론은 그때 1994년도에 나왔는데, 이거를 실제 적용을 하는 거는 2014년 우리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텔리라는 친구 있죠. 러시아 젊은 청년이
비트코인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대금 결제 송금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디지털 계약을 넣어가지고 사람의 개입 없이 그 계약에 맞게 비용을 지불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자라고 이더리움에 처음으로 확산을 시킨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재자가 없이 P2P 기술을 이용해서 편리한 개혁을 체결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술이면서 이 기술은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산 원장 기술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금융거래도 하고 부동산 계약도 하고 공증도 하고 제3자가 개입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해서 계약과 계약 간의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기술을 갖다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암호화폐에 접목을 시켜서 비트코인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블록체인이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블록체인 2.0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려고 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랬는데,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그럼 그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의 150%가 오르면은 돈을 돌려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돈을 빌렸어. 그 주식을 샀어. 근데 150%가 올랐어. 더 오를 것 같아. 그럼 그걸 팔고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팔고 갖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폭락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빌려준 거 갚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이더리움을 빌려주는데, 그걸로 주식을 샀단 말이야. 주식을 샀는데 150%가 올라. 그럼 자동적으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갚게 만들어 놨어요. 그 제3자의 개입이 없이 그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IOC라고 암호화폐 만드는데 투자를 받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투자를 받는 게 지금 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박경호 코인이라고 내가 암호화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P코인이라고 했어요. 그 P코인을 만들었으면은 비트코인 하나를 송금하면 P코인을 갖다가 10만 개를 줍니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누가 일일이 계약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누가 저한테 이 비트코인을 딱 보내잖아요. 그럼 박경호 코인을 10만 개가 자동적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ICO에서 이 스마트 컨트를 굉장히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걸 이용해서 ICO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데, 자, 내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메인 화면이 있고 서브 화면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서브 화면 뭐 10개에다가 서브 화면 뭐 50개 이렇게 만들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 메인 화면이 만들어지면은 계약금의 30%를 지급해주고, 두 번째에 있는 10개의 서브 화면을 갖다가 만들어주면 뭐 70%를 지급해주고, 나머지 요 서브 화면까지 다 만들어지면은 뭐 100% 다 주겠다. 계약서에 써놓게 되면 요 화면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돈이 날아가는 거죠. 이런 것도 제3자의 개입 없이 실제 그 계약자하고 홈페이지 제작자하고 홈페이지 의뢰자하고 그래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돈이 자동적으로 지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스탁옵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내가 이 회사에 근무하는데 3년 이상이 됐다. 그럼 스탁옵션을 자동적으로 살 수 있게 제3자가 필요 없고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개인 쇼핑몰은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왜 운영을 못해요? 에스크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에스크로를 다른 회사에다 했는데 그 에스크로 자체가 또 사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개인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네이버, 이런 제3자의 쇼핑몰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고 있죠. 그런데 지금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이 에스크로 자체가 자동으로 돼요. 물건이 팔렸다, 오케이, 샀다, 내가 산 것을 확인했다, 그럼 바로 결제가 되는, 이것도 스마트 컨트랙트. 지금 거대 쇼핑몰에서 그걸 하게 되면 수수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렴한 수수료로 실제 자동 에스크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 아닌 경우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증,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추가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공증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고소해가지고 서로 민사소송을 걸어야지만 그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조건만 만족되면 돈이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 계약서를 어떻게 썼느냐, 그 계약서를 쓴 것에 맞게 돈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어디서 제일 먼저 했다고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그런 암호화폐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더리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죠. 암호화폐 종류 이더리움입니다. 이거는 블록체인 2.0에 해당되는 거.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만 하는데 여기는 스마트 컨트랙트나 디앱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2015년 7월 30일 러시아 출신의 프로그래머이자 작가인 비탈릭 부테리라는 사람이 개발한 암호화폐예요. 이거를 플랫폼이라고 얘기해요. 플랫폼. 이 이더리움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든지 암호화폐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도 피코인이라고 만들고 싶으면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 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발행 방식이 지분증명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고 있고, 최대 발행량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비트코인은 거래나 결제 관련 화폐 기능이 집중되어 있지만 이더리움은 거래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은 물론 이메일, 전자투표 같은 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 블록체인의 생성 주기는 비트코인은 10분이라고 그랬죠. 이더리움은 12초입니다. 12초. 이제 디앱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개발하는 플랫폼이 있죠. 솔리디티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 솔리디티를 이용해 가지고 오픈 소스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암호화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더리움은 이제 속도와 시간당 처리량이 있어요. 1초에 13개의 그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죠. 물론 비트코인보다는 굉장히 빨라졌지만은 페이스북에 비하면 굉장히 느린 거죠. 그리고 이제 코드가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2016년 코드 버그가 발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해킹이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해킹이. 여러분들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는 그런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그때 이 코드 버그로 인해서 해킹이 발생해서 만들어진 암호화폐인데, 그 비트코인은 해킹이 있으니까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더리움은 해킹이 있었다는 거. 근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상적인 건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인 건.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랬을 경우 우리가 제3자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전쟁 시니까 어쩔 수 없어 좀 인정해 줄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얄짤없이 그냥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보면은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 금액을 얼마 주고받는데 금액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계약 내용까지 모든 것들이 다 분산 장부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이더리움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